자, 이제 가장 메인 이벤트는 뭐 이걸 지금 이 평택공장 방문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관심을 갖는 거는 내일 정상회담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 정상회담 의제 중에서 그래도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들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서는 한 목소리를 결국엔 내게 되겠죠. 그럼요.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용어의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매우 모호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핵이 없는데 우리가 핵을 개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대한민국에 미군의 뭐 이 전술핵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과거에 전술핵 무기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타결하기 직전 1991년에 전술핵 무기가 모두 철수를 했습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핵 부재 선언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리고 비핵화 공동선언이 합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그 합의를 이제 파기하고 핵을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핵이 없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해야 할 대상은 북한 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북한 비핵화라고 명확히 명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아직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네. 용어를 영어로 쓰는 것 같아요. 네. 코리안 포니슐라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어쨌든 대북 정책을 같은 방향으로 하려면 인식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북한에 대한 북한 핵 위협, 북한의 핵 위협의 인식, 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동 인식을 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미국 백악관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는 대북 문제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인데 그것은 그동안 애매모호하게 했던 용어들, 예를 들어서 뭐 북한 핵의 동결이냐, 뭐 부분 이 폐기냐, 뭐 이런 언급들이 나왔지만 이제는 외난보리에서 명시하고 있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핵 폐기. 여기에 대해서 한미가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함께 그 방향을 정리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걸 명확하게 선언에 담는 것, 그런 것들이 아마 이번에 논의될 그런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또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오셨습니다. 인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의제는 북핵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문 센터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실질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김태효 청와대 안보보좌관이 언론 브리핑을 할 때 흥미로운 표현을 썼습니다.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아젠다다. 네. 근데 어떻게 업그레이드하는가? 글로벌인 측면도 있지만 포괄적인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동맹뿐만 아니라 컴프레hen시브, 포괄적인 동맹으로도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글로벌이라고 한다면 이제 한미 동맹이 이제까지는 한국 전쟁 이후로는 북한의 전쟁 도발을 막는 억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은 한반도에서 동아시아에서 인도 태평양, 그다음에 글로벌 차원에서의 이제 한미 안보 협력의 장이 된 것이죠. 그런 글로벌 측면이 있지만 또 포괄적인 측면이 있다. 뭐냐면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첫 방문지로서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공장을 본 곳에서 잘 드러났지만 경제도 중요하다. 이제 더 이상 글로벌 안보는 정치의 안보가 있고 경제 기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경제 기술력이 있어야지 안보도 보장이 되고 안보를 지키는 수단으로서 경제와 기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미동맹도 거기에 맞춰서 포괄적인 비단 그런 안보 위협만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이 출렁거렸을 때 어떻게 그런 것을 각 나라의 경제 체제를 안정화시키는가, 그리고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에너지 공급망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첨단 기술에 대한 협력을 어떻게 하는가, 인권 문제는 어떻게 또 협력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다 포괄하는 한미 동맹으로도 업그레이드하겠다. 이것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록 초점은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이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미동맹의 그런 이슈를 포괄하는 이슈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이런 기회가 바이든 대통령과 이번에 새로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 두 정상 간에 논의될 것입니다. 사실 삼성전자 반도체라는 게 기술력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세계 탑 수준인 것은 분명하긴 합니다만 반도체라는 것이 무기나 이런 거 첨단화될수록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해석이 가능할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반도체가 없으면은 이제 중국 공산당이 가장 그 정통성을 확보하는 근간이 되는 경제 부흥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경제 부흥이 어려지고 중국 공산당의 권위라든지 그런 통제력의 훼손이 온다면은 중국 시진핑 정부가 그동안 지향해왔던 신형 대국 관계를 미국과 정립한다든지 중국의 굴기를 실현화한다든지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거기에 대한 큰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반도체가 그냥 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안보 정책, 군사력 그리고 세계에서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소재로 등장을 했고 마침 다행히 한국이 그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선도적인 기업을 확보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첫 번째 아젠다로서 이런 반도체 분야에서의 그 협력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지금 현장에서 들려온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은 한 5분쯤 전에 시찰은 이제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정상이 행사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동을 해서 들어오는 대로 두 정상의 연설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연설되면 대로 또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대담 이어가 보죠. 네, 앞서서 반도체가 가진 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작년 1월에 취임을 하고 작년 4월에 보면은 그 반도체와 관련된 세계 굴지 기업들을 모두 백악관에 모여라 그래가지고 네. 거기서 웨이퍼 그 반도체 흔들었죠. 이걸 흔들면서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제 반도체와 함께 강조한 게 배터리였어요. 반도체와 이 배터리 이것이 정말 경제뿐만이 아니라 안보에도 아주 핵심적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정말 사활을 걸고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회의를 할 때마다 삼성전자를 반드시 참여를 시켰거든요. 네.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반도체의 중요성을 절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경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이고 경제뿐만이 아니라 안보 문제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특히 이 반도체가 이제 중국이 그동안 기술력이 점점 이게 올라와 가지고 이제 거의 세계 이 턱밑까지 쫓아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 놔뒀다가는 추월하는 건 시간 문제다. 이걸 제압하지 않으면은 정말 중국이 전 세계에서 중국 굴기를 하고 미국을 뛰어넘어서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된다면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는 깨지는 것이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건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입장에서 사실은 접근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체에 있어서는 세계 굴지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참 자부심을 가질 만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으로서도 역사상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직접 방문을 해서 거의 1시간 일정을 저기서 보내고 있고 웨이퍼에 서명을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이 기술 동맹, 한미 반도체 동맹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반도체 기술의 원조는 미국이죠. 네. 이 반도체를 설계하고 하는 그 기술은 미국이 앞서 있지만 이걸 생산하는 것은 또 한국이 앞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과 생산력이 함께 윈윈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동맹을 한층 높이고 특히 미국의 경제 분야 우리 한국의 기여도가 높아지면 지금 전 세계의 이 경제 질서는 미국 달러 중심이지 않습니까? 네. 이 달러 중심의 세계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그 위기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하나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이번 정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우리 봉 교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인 그 내용 속에는 이 기술 분야까지 포괄하는 그런 동맹으로 확대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협력의 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세계에서 높아지는 것이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부에서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과거에 우리가 사드 배치했을 때 일방적으로 당했던 그런 보복을 당하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하지만 영리한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한국만 여기 동참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일본도 있고 호주도 있고 뉴질랜드도 있고 말레이시아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들이 IPF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또 한국에 이 의존하는 부분들도 꽤 적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불공정한 한중 관계, 그동안 잘못됐던 비정상적으로 이어져 왔던 한중 관계를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봉 교수께 한번 여쭤보면 왕이 외교부장이 디커플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막 내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좀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거죠. 이제 중국 시진핑 정부를 대변해서 그냥 보고만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 중국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첫날부터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보낸 것은 아니지만 한국시보라든지 글로벌타임즈, 민간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한국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중국의 핵심 이익을 국내 정치 이슈다, 아니면 국내 안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변명하지 말고 정확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던 당일날에 한국시보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는 것은 이것을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항의하거나 반대를 하는 것을 중국이 한국의 내정 간섭을 하는 거나 주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인 것이기 때문이다. 벌써 이제 경고의 얘기를 했고, 네. 당시 외교부 대변인은 시진핑 주석의 축전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내면서 올해는 또 1992년 이후 한중 국교 정상화가 30주년이니까 이제 한국과 중국의 양국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더 또 다른 30년 동안 상호 도모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된다, 이런 덕담을 보냈는데, 하지만 이건 굉장히 조건적인 축전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수교 당시의 초심을 지키면은 중국은 한국과 함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용의가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돌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은 한국에게 달렸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문 장군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과연 중국이 어떤 한국에 대해서 사드 경제보복 조치와 같은 행위를 또 할 것인가, 이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는데 지난 7년 동안에 한국 경제와 기업이 굉장한 고생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압박을 견뎌냈거든요. 네. 그래서 디커플링이 중국과 한국 사이에 일어났는데 무역이 감소되고, 그것은 한국이 자초한 일이 아닙니다. 중국이 경제보복 조치를 했기 때문에 소위 디커플링, 왕이 외교부장이 경고하는 디커플링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한 번 써본 칼을 또 한 번 써가지고 디커플링, 중국이 피하려고 그러는 중국과 한국 간의 디커플링을 오히려 중국이 스스로 자초하는 행위를 할 것인가,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계속 중국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경분리, 네. 그 안보에 대해서는 서로를 자극하지 않고 경제 협력에 집중하자. 이 포뮬라로 계속 다시 30년을 가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국시보에서 얘기한 것은 중국과 한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자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다. 즉 한국이 아무리 미국과 가깝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반도는 중국에 더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평택 삼성전자 공장을 처음 방문을 했는데 SK 하이닉스까지 합친다면은 메모리 반도체, 특히 DRAM 네. 세계 시장에서는 한국 점유율이 70%입니다. 그리고 중국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한국산 반도체 수입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에 대한 어떤 경제 보복 조치나 압력을 가한다면은 과연 시진핑 정부가 지금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코로나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하이시 봉쇄와 같은 굉장히
위태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경제가 만약에 큰 위기를 맞는다면은 그것은 자충수가 되겠죠. 참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을 놓고 미국과 중국 간에 좀 기싸움이 있는 모습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중국이 사드 때처럼 대대적인 보복을 하진 않을 것이란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예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상황 같거든요. 당연하죠. 네. 윤 대통령이 오늘인가요? 아침에 출근길에 기자 질문을 했어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려를 한 거에 대한 그 답변을 보면 그게 뭐 한쪽만 이익을 갖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한중 관계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맺고 있고 미국과 이번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인도태평양 경제협력 프레임워크 IPF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를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중국과 무역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고 네. 또 중국이 주도하는 RCEP이라고 하는 이 협력체에 가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중국이 추진하는 AIIB에도 미국이 반대했지만 참여를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제가 볼 때는요. 한중 수교 30년이고 30년에 비하면 30년 전과 지금 비하면 한중 관계가 정말 놀랍게 발전을 했지요. 그런데 한중 관계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불편해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국민들 특히 한국 젊은이들의 중국에 대한 이 의식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중국이 자초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기본 입장은 그런 겁니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고 과거 다시 말하면 과거 이 조선시대 이전 잠시만요. 지금 들어온 국회에서 여의도에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국회가 한덕수 총리의 인준안을 가결을 했다. 참 민주당, 국민의힘 서로 격하게 충돌을 했고 각자 또 의총도 거쳤고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가결을 하기로 당론을 모았고 그 결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이 이제 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중국의 기본 입장은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되고 그러려면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것이 네. 중국이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사드가 이미 배치가 됐고 지금 그동안 사드가 배치됐지만 그 사드가 정상 배치가 안 됐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현지에 근무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이 임시막사에 근무를 하고 제대로 여러 가지 그 물품들이 조달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무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미 국방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나 이제 사드 배치를 정상화시키겠다, 복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추가 배치 문제는 아직은 공식화시킨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뭐 대선 과정에서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중국도 지금 과거에 그렇게 자기들이 한국의 일방적인 제재 조치를 하면서 얻은 게 무엇이냐? 사실은 얻은 게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그동안 쌓아놨던 한중 간의 신뢰는 깨져버리고 지금 중국에 대한 그 불편한 마음과 이 반감이 훨씬 더 커졌거든요. 그거는 한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들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한국에 대해서 또 이번에 그런 식으로 보복 조치를 취하던가 하면 중국은 훨씬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시진핑 정부도 계산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대통령 취임식에 시진핑의 최측근인 왕치산을 보냈고 대통령의 방문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국도 IPEF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지금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중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해가면서 자기들의 행보를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이 가결됐다는 속보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찬성 208표, 반대 36표로 인준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당초 본회의가 오후 4시로 예정이 됐었는데 6시로 미루는 정도까지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갑론의박이 오고 갔었는데요. 결국 본회의 직전에 민주당의 의총에서 변론이 끝나고 찬성으로 또 당론을 정한 결과 인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는 점 다시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담 이어가도록 하죠. 중국 경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눴었는데 또 우리 입장에서 경제적인 이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예측을 해본다면요. 이제 비단 이전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 밑에서만뿐만 아니라 한국은 중국이 요구하는 중국의 핵심 국가익 존중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한 성의를 일관되게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2017년부터는 소위 삼불 입장을 견지해 왔고 네. 그렇다면 2017년부터 한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에 적절하고 또 호혜적으로 대응을 5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것을 중국이 당연시 생각해야 되는가? 앞으로도 5년 더, 10년 더, 15년 더 한국은 삼부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중국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가? 그것을 한국이 수용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올해 들어서 수차례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에서는 새로운 대북 결의안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 북한이 미사일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한국의 안보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에서는 새로운 대북 결의안도 통과되지 않고 사드 추가 배치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는 것이 주권 국가로서 이해될 수 있는 타당한 행동인지 아니면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결국엔 그 대답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5년이면 월드컵 한 번 하고도 1년이 남는 긴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는 대답을 해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비단 사드 조치에 대한 한국이 성의 표시를 그동안 한 것뿐만 아니라 문 센터장님께서 잘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한국이 IPEF 가입에 대해서 왕이 외교부장이 디커플링을 주의하라 경고를 내렸는데 중국이 주도한 지역 동반자 협정에 한국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RCEP라 그러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도 참여를 했고 네. CPTPP, 영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도 중국이 주도했는데 한국이 참여했습니다. 또 아시아 인프라 은행이 출범했을 때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일찍 가입을 했고 특히 큰 지분을 투자해서 투표권으로 본다면은 중국을 300으로 봤을 때 한국의 투표권은 40입니다. 이것은 호주의 38, 영국의 33에 비해서 오히려 더 한국이 높습니다. 독일이 47로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1대1로라든지 아시아 인프라 은행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국도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적절히 표시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더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남아 있는가? 중국이 과연 한국한테 무엇을 더 요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중국 정부 스스로가 이제 질문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만약에 한국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또 한국이 IPEF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국이 싫다면 중국이 어떤 다른 혜택을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먼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오늘 방문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의미를 반추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서 앞서 계속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 부분은 혹시 이거 말고 좀 많이 좀 귀에 들어오신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이제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 사이에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하겠다 이런 발표가 주목할 만한 그런 성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케이스와 비교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중국과 미국 간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Strategic Economic Dialogue라 해서 전략 경제 대화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패권 경쟁을 한 국가들끼리라도 고위급 회담이 필요하다는데 양 국가가 동의를 해서 신설한 것이거든요. 네. 거기에는 이제 상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안보와 경제, 안보와 기술이 분리될 수가 없이 같이 가는 것이죠. 그것을 미국과 중국은 일찍이 시작을 했고 또 우리가 일본 케이스에서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이 기시다 내각이 출범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했는데 새로 신설된 부처가 경제안보상입니다. 즉 우리나라로 친다면은 국방부가 있는데 거기에 경제국방부를 신설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이제 총리실 산하에서 그 경제 그 수상관제 국가안전보상국 밑에 경제반이 그런 경제안보를 담당했는데 그리고 자민당 내에서는 이제 신국제질서 창조전략본부를 2020년부터 신설해서 가동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안보의 경제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베 정부 때부터 인정을 하고 조직 개편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기시다 내각이 출범하면서는 경제안보상이라는 새로운 경제부처를 신설했는데 그 임무가 무엇이냐면 일본 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다른 나라들은 경제와 안보를 같이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경제를 강조하는 안보 정책은 사실 그 눈에 띄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미 동맹을 경제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한다. 또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주기적으로 또 고위급에서 경제 안보 대화 라인이 생겼다는 것은 국제 추세에 맞는 환영할 만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제 윤석열 대통령 짧은 연설이지만 네. 그 내용에 보면 한미 반도체 협력 그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이렇게 삼성과 같은 세계 굴지의 기업이 탄생을 하고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담당하게 된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미국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미국의 역할, 또 미국에 대한 감사 그런 마음이 이제 같이 표현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다. 그래서 이것이 발전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또 강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방문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도 아마 눈이 많이 떠졌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이 반도체의 중요성,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더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인재도 기르고 미국과 기술 동맹도 하고 공급망을 확보를 해서 지금 과거와는 달리 지금 우리가 자동차 주문해도 1년이 더 걸립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이 반도체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의 이 공급 문제, 공급 부족 때문에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게 당장 우리 민생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예, 그걸 강조했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첨단 기술과 공급망 협력 이런 것을 통해서 한미 동맹이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와 안보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과거에 뭐 경중 안미 이거는 말로는 성립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과는 너무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당히 뒤떨어진 그런 위치에서 지금 출범을 하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노력을 계속 강화를 해나가면 그 떨어진 만큼의 격차를 이제 좁히면서 우리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생깁니다. 그래서인지 양국 정상 간의 연설을 들어보면 반도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기 넘어 미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같은 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2020년 3월부터 해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파가 비단 이제 인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피해가 대단해서 미국만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이 40년 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한테는 비단
오는 11월에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데도 큰 장애일 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지향하기로 발표했던 중요 국가 목표를 수행하는데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2021년 3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 전략 잠정 지침을 보면 미국의 주요 국가 전략 목표 중에 하나가 안보 이슈가 아니라 중산층 복원입니다. 그러니까 첨단 기술 보호, 중국 견제, 대량 살상 무기 방지, 거기에 더해서 중산층 복원을 그러니까 비전략적, 비군사적인 이슈를 전략 목표로 설정을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사태 그리고 이제 경제 사정의 악화로 미국의 중산층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바이든 행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 한국의 역할, 특히 반도체 및 자동차, 첨단 기술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국민들에게 태평양 건너 미국 국민들에게 지금 설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저희가 계속해서 오늘 이 반도체 공장의 방문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공급망 확보가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됐고 특히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치면서 그것이 더욱 심화돼서 사실은 경제뿐만 아니라 공급망 확보라는 것이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고 딱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을 눈에 그렇습니다. 띄더라고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 연설에서도 강조를 했고 그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그 인도 태평양 경제 협력 프레임에서도 나오는 것은 이제까지 미국이 지향하고 강조했던 공정 무역을 떠나서 공정하고 복원력 있는 튼튼한 resilient라는 형용사를 계속 바이든 행정부가 쓰고 있어요. 아까 네. 연설문에서도 그 나왔죠. 똑같은 형용사를 썼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것은 세계 시장 공급망이 체인이 얼마나 취약한지가 드러났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국가 독자적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그 발전한 그 국가 경제를 가진 국가들끼리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미국 정부가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resilient, 복원력 있고 튼튼한 경제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가 이제 앞으로 경제학자들이라든지 정부 관리들이 종종 사용하는 새로운 용어로 등장할 것입니다.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정부에 미국 시민에 관한 그런 미국 시민을 향한 메시지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국민을 향한 메시지도 같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연설을 들어보면서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되는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함께 보내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한미, 특히 미국에 대한 그런 투자가 숙련된 인력을 고용 가능하게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걸 통해서 이 평화와 번영과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미동맹, 그런 것들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고 그것이 우리 한국 국민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하는 걸 보니까 좀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취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입니다. 취임 당시에 78세였기 때문에 만으로 1942년 11월 20일생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건강상에 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고 네. 루머도 있었는데 연설하는 모습을 보니까 장기간의 비행에도 불구하고 그 노령이지만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런 의미 때문에 내일 이제 정상회담 그런 고려가 예, 돼서 예. 내일 정상회담이 잡히지 않았나 싶게 합니다만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2박 3일이라는 일정 동안 두 정상이 매일 하나 이상의 일정을 계속 같이 소화를 한다라는 점입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그 순방 또 한국을 갔다가 우리나라 갔다가 일본으로 가고 하는 동안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공을 들인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죠.
일단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마 우리 국민들도 그런 걸 주목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가 80세거든요. 네. 네. 정말 고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한하는 타이밍이 윤 대통령 취임 열흘여밖에 안 되거든요. 역대 우리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정상회담이 성사된 날짜를 보면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그것도 미국 대통령, 그것도 나이가 정말 가장 많은 80대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그것도 보통 그동안 한국에 방문한 대통령들의 일정은 1박 2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박 3일이란 말입니다. 그 노인네가 2박 3일 동안 한국에 머무시면서 고령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네, 고령이라는 말이 좀 정정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 고령의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3일 동안 오늘은 이제 평택 방문을 했고 내일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거의 3시간 가까이 대통령과 함께 회담을 하고 저녁에는 또 만찬도 한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모레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이제 지금 보도된 바로는 오산에 있는 공군작전사령부 이 항공우주작전센터를 직접 방문을 해서 사실 지금 미국이 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우리 한미 정상이 함께 연합사령관이 또 함께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직접 방문해서 한미 대통령, 한미 정상, 통수권자들이 직접 가서 그 가장 핵심적인 지휘센터를 방문한다는 자체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이 고려한 그런 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DMZ가 원래 좀 거론이 됐었잖아요. 그랬죠. 훨씬 나은 메시지라고 봐야 될까요? 아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DMZ도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뭐 한 번도 방문을 안 했다면 모르지만 부통령 시절에 이미 방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DMZ를 방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항공우주 작전본부를 직접 방문을 해서 한미 정상이 지금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안보 공약이 공고하고 특히 핵우산, 확장 억제 그런 것들의 신뢰성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 또 북한과 나아가서는 중국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적지 않거든요. 지금 아까 중국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중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뭐 불만을 표시하지만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금년 들어서 16번이나 마음 놓고 미사일을 쏘고 있거든요. 그 책임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2박 3일의 긴 일정을 가지고 전례 없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방문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도 한국의 중요성, 한국의 역할, 한미 동맹의 보완, 신뢰의 회복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한 그런 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을 필두로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바이든 대통령이 소화하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날인 방한 일정을 기념해서 또 문성묵 센터장님과 봉영식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내용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